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오사카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700명이나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누락된 원인은 어이없게도 일본의 팩스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감염 발생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허시스라는 정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확진자 정보를 팩스로 보건소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팩스로 신고서를 보내면 보건소 직원들이 대신 시스템에 입력해주는데, 문제는 오사카시 의료기관의 60%가 팩스 접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의료기관 직원들은 확진자 1명당 19개 항목을 직접 시스템에 채워 넣으면 시간이 걸린다며 손으로 직접 써서 팩스로 보내는 걸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에 육박하자 이 엄청난 양의 문서가 팩스로 몰리게 되는데요. 견디다 못한 팩스는 멈춰버리거나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본은 최근 또다시 확진자 1만 2천 명을 누락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확진자 누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팩스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지적되어 왔고, 미흡하지만 일본이 전산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일본 의료기관 직원들은 허시스 접속 후 1인당 19개 항목을 입력해 넣는 일이 시간이 걸려서 손으로 일일이 썼다고 변명을 했는데요.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컴퓨터로 19개 항목을 빠르게 입력해서 일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팩스 못지않은 고집으로 욕을 먹은 일본의 방역 정책은 바로 쇄국입니다. 세계에서 일본만이 유일하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막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일본 여행을 금지하며 일본을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높여버렸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쿠바, 리비아, 아르메니아 등 6개국을 여행경보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인들은 이들 국가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쇄국 정책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굳이 일본에 여행 경보 최고 단계를 부여한 것이죠. 일종의 항의 표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취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일본의 기계 관련 기업과 진행하던 공동 프로젝트를 중지했고 일부 투자 안건을 유보했습니다. 지멘스는 일본 시장의 성장 전망까지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의 협력을 끊겠다는 입장인데요. 자동차 부품 등으로 유명한 보쉬 역시 사이타마현 공장 신설을 중단했습니다. 주일 독일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일본에 진출한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 기업이 입국 금지 조치로 피해를 봤으며 손실액이 1억 유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라플러 주일 미국 상공회의소 특별 고문은 일본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이 든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은 일본에 대한 투자 결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입국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라.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업 파트너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쇄국은 제 발등만 찍은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아베에 이어 스가, 그리고 현재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고도 기업 실사가 불가능해져 인수 작업을 중단한 기업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인 기능 실습생 400명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일본 내 경제인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쇄국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끝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 쇄국을 푸는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국의 방역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해외 투자 중단이 줄을 잇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규제 조치를 푸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결국 일본은 또다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신속한 검사를 위해 또다시 한국산 진단키트 제품의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프리시전 바이오의 항원 검사 키트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해 도발하고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으면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검사 키트 수출을 허가해 주었지만 그런데 일본은 또다시 뒤통수로 응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서에 사도광산이 수천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장소라는 것을 쏙 뺀 채 사도섬 금광이란 명칭으로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추천서에는 사도섬 금광에 대한 설명을 16에서 19세기로 기간을 한정해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태평양 전쟁 시기 이 금광에서 어떤 일이 자행됐는지를 쏙 빼고 역사 왜곡을 한 티가 덜 나게 은근슬쩍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일본의 검은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판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역사전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집권 자민당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배은망덕한 모습에 한국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분노를 표현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입니다. 독일 람멜스베르크 광산은 1000년 이상 채굴 역사를 가진 곳으로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일본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람멜스베르크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독일 나치 정권의 강제노역의 현장과 사료를 그대로 보존해 역사적 가치의 완결성과 온전성을 갖추고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역사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만큼 이 람멜스베르크 광산 박물관의 그로세빈 켈만 부관장은 일본이 일으킨 사도광산 논쟁에 대해서도 세밀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언론이 람멜스베르크 광산과 사도광산의 차이점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같이 강제노역을 외면하고 특정 시기에 한정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리려는 접근은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람멜스베르크 광산에서 유럽의 나치 점령지에서 끌려온 노동자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증거는 명백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시기를 빼놓거나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접근법입니다. 심지어 그런 접근법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리겠다는 발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제노역을 외면해버린 일본의 사도광산 추천을 비판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광산 박물관에서 지금도 나치 통치 기간 이뤄진 강제노역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런 태도를 보고도 일본은 부끄럽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바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제 다국적 투자자들과 독일마저도 대놓고 일본을 등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